눈과 비가 한꺼번에 섞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늦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여고생이 묘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교복 치마는 빗물에 무겁게 젖었고 소매 끝은 지늘게 더러워졌고 머리카락은 눈송이와 빗물에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로 몇 겹이나 감싼 종이 한 장을, 다른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꼭 쥔 채 비탈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비석 하나 앞에서 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땅이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비석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목이 매도록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물이 턱 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그것도 수석 입학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힌. 아이는 그 종이를 비석 앞에 조심히 올려두고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 수능 만점 맞았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거 제가 했어요. 그 순간 묘지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였고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그 노인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석 앞에서 오열하는 아이와 그 위에 놓인 합격 통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발 다가와 아이의 합격 통지서가 젖지 않도록 자기 우산을 그 위로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 맞니? 아이는 울음을 삼킨 채 비석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빠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무릎이 푹 꺼졌습니다. 노인은 비석 앞에 주저앉아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다 더 처절한 얼굴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날 너희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버렸다. 그 단어가 눈비보다 차갑게 아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비석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 숨겨온 죄를 꺼내듯 낮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아로 살았던 시간, 반지하 원룸의 냄새, 학원 한 번 못 가고 밤마다 도서관에서 버텼던 날들, 도시락 대신 물로 배를 채우며 풀었던 문제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요?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이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노인의 얼굴. 노인은 그 사진을 비석 위에 올려두고 마치 자신에게 벌을 주듯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 하나를 지키는 법을 몰랐다. 그날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 소식을 아버지 무덤 앞에서 전하던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진짜로 가져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고백과 상속과 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에게 남은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떠났고 그 뒤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늘 부모 없는 아이라는 말을 설명 없이도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흘렀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 속에서도 손이 시렸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들면 형광등에 닿을 것 같았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시간에 문제 하나를 더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의 발걸음은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참고서 한 권을 사려면 일주일치 식비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지만 아이는 물병을 꺼냈습니다. 다이어트야.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은 늘 허기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고 물로도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이 자기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못해도 돼. 아빠처럼만 안 살면 돼. 그 말의 뜻을 아이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도 없었고 명절에도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둘이서 사는 그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했고 새벽에 들어와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공부 잘하면 아빠 자랑할 거지?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랑 안 해도 돼. 그냥 오래 살아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아이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은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에게는 이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을 몰던 아버지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이에게 남은 것은 작은 유골함과 아버지가 쓰던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구겨진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끝까지 해라.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삶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전기세가 밀렸고 수도는 자주 끊겼고 겨울에는 난방을 켜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잠들었지만 새벽이면 추위에 깨곤 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시설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그 집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 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도 연필을 놓지 않았고 눈이 침침해져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켜보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게 살고 있어. 아빠 말 지키고 있어. 그 증명이 아이를 버티게 했습니다. 눈과 비가 한꺼번에 섞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 여고생이 묘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교복은 빗물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눈송이에 엉겨 붙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로 감싼 종이, 다른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 비석 앞에서 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물이 턱 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 수석 입학? 아빠, 저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그 순간 묘지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합격 통지서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 맞니? 아이는 비석의 이름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빠예요. 노인의 무릎이 푹 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날 너희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버렸다. 그 단어가 차갑게 아이의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고아로 살았던 시간, 반지하 원룸, 도서관에서 버텼던 날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 아빠와 젊은 노인의 얼굴. 나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 하나를 지키는 법을 몰랐다. 이 노인이 가져온 것은 축하가 아니라 고백과 상속과 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은 없었습니다. 집은 반지하 원룸.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은 도시락을 열었지만 아이는 물병을 꺼냈습니다. 다이어트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부만이 자기 인생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못해도 돼. 아빠처럼만 안 살면 돼.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나 공부 잘하면 자랑할 거지? 자랑 안 해도 돼. 그냥 오래 살아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은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빙판길 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유골함과 낡은 가방. 그 안에는 메모 하나. 공부는 끝까지 해라. 삶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전기세가 밀렸고 난방을 켤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시설로 가야 하는데 여기 있을게요. 손이 얼어도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 의대도 가능하겠다. 아이는 그날 밤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가 되면 아버지처럼 갑자기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능 당일 교복 주머니에는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공부했을까?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는 증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피곤해도 책상을 먼저 봤습니다. 오늘 뭐 했어? 수학 문제 좀 풀었어. 아무 말 없이 끄덕이는 그 고개. 그것이 하루를 버틸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선택은 단순해졌습니다. 공부하거나 무너지거나. 서울대 의대는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의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자신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의사였다면 아빠를 살릴 수 있었을까? 수능 100일 전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능 전날 밤 아이는 아버지 사진을 베개 옆에 세웠습니다. 아빠, 내일 같이 가자. 시험이 끝났을 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어. 중요한 건 말할 수 있는 자격이었으니까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도서관 컴퓨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종 합격. 수석 입학.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지만 아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골랐다가 카드가 거절되자 삼각김밥으로 바꿨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울었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수석으로.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 합격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꽃다발을 받고 웃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빠한테 가야겠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비닐로 감싸고 1,000원짜리 국화를 샀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능 만점이야.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붙었어.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 맞니? 네, 제 아빠예요.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아빠와 젊은 노인. 나는 고아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버렸다. 아이의 첫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앞에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노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등록금이다. 필요 없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노트북과 의학 서적. 반송할 주소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분이 다녀가셨어요. 김병철 회장님이시던데. 김병철. 아이는 그날 저녁 검색했습니다. 김병철 회장. 대한건설그룹 창립자. 국내 굴지의 재벌. 사진 속 젊은 노인 옆에 아이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외아들 김태준. 가업 승계 예정. 아이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아빠는 안 죽었을 텐데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노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반지하를 둘러본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았구나. 책상 위 낡은 문제집들. 이걸로 수석을 했구나. 노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와줄 수 있니? 유산 정리 때문이다. 저한테요? 넌 내 유일한 혈육이다. 변호사 사무실. 서류 위 숫자들. 부동산, 주식, 현금,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몫이다. 아빠는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죗값을 치르고 싶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죄책감이다. 추락이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재벌이래.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반지하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사는 거지? 안 돼. 아빠가 원하지 않았어. 아빠는 이제 없어. 내가 선택해. 의대 오리엔테이션. 다들 부모와 함께 왔지만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나한텐 버팀목이 없어. 편의점에서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의대생이시네요. 대단하세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묘지로 갔습니다. 아빠 나 못하겠어. 할아버지가 돈 준대. 근데 받으면 아빠 배신하는 것 같아. 무너졌습니다.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비만큼은 내가 내게 해줘. 왜 그랬어요? 왜 아빠를 버렸어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돈이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사랑을 택했다.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안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유산은 받지 않겠다. 하지만 학비는 받겠다. 학비만 받을게요. 고맙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대 첫 수업. 의사가 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겠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아이는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만났습니다. 학교는 어때? 힘들어요. 넌 잘할 거다. 노인이 아이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 어린 아버지 사진. 내가 매일 보는 사진이다. 나는 이 자리가 전부라고 믿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너 같은 학생들을 돕는 재단. 왜 이제야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겨울,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노인과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틀렸다. 너는 옳았어. 나는 돈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너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노인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 용서하기로 했어. 할아버지도 혼자였거든. 나처럼.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맞죠?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단 설립식, 김태준 장학재단. 아이는 짧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똑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그날 밤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다. 노인은 웃으며 떡볶이를 한 개 더 집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그해 봄 아이는 반지하 방을 나왔습니다. 새집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 아빠,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몇 년 뒤 지은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응급의학 전공. 어느 날 심장마비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했던 거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사람 살렸어요.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도 사람 살리셨잖아요. 저요. 고맙다, 지은아.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지은과 할아버지는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됐어. 할아버지 덕분이야. 아빠, 할아버지 용서해줘. 할아버지는 이제 달라졌어.
눈은 조용히 내렸고 세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겹쳐졌습니다. 김태준 장학재단은 계속 운영되었고 수백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고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늦었어도 시작하는 용기라는 것. 눈 내리는 묘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으로 끝이 났습니다.